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여러분은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이 집안 어디에 있는지 바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증권 계좌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생명보험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68인 명희 선배님도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동갑내기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 선배님은 12년 전의 어느 날을 기점으로 이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죠. 똑같이 국민연금을 받고 똑같이 부부 단둘이 살아가는 두 사람. 이것은 명희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이자 60대 부부의 통장 잔고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5가지 차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장 오늘부터 부부가 식탁에 앉아 돈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7시, 명희 씨네 집 식탁에는 늘 그렇듯 똑같은 아침 식사가 차려집니다. 남편 건우 씨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토스트를 씹으며 커피를 넘깁니다. 이번 연휴에는 낚시 동호회 녀석들이랑 통영 좀 다녀올게. 예, 또요. 내 용돈으로 내가 간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명희 씨의 가슴 속으로 아주 작은 한숨이 툭 떨어집니다. 저 양반이 말하는 내 용돈이라는 건 대체 얼마인 걸까? 결혼하고 42년 동안 생활비 쪼개며 가계부를 쓴 건 명희 씨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월급 통장과 퇴직금 통장은 온전히 남편의 손에 쥐어져 있었죠. 남편이 받아온 퇴직금 2억 4천만 원. 그중에서 남편이 혼자 굴리고 쓰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명희 씨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훌쩍 일어나 서재로 사라집니다. 빈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치우던 명희 씨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 양반이 나보다 먼저 가면 난 어떡하지? 남편 통장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데 도장은 어디 있는지, 주식계좌나 보험연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저 양반 머릿속에만 있잖아. 42년을 같이 살았는데 돈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남남이었구나. 그날 오후 우편함에 엽서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안내장이었죠. 갈까 말까. 회비도 꽤 되는데. 잠깐의 망설임 끝에 명희 씨는 참석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동창회에서 명희 씨는 알게 됩니다. 40년 지기 동창의 입을 통해 부부의 노후 자금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5가지 차이를 말이죠. 역 앞에 오래된 단골 다방, 창가 쪽 푹신한 소파에 5명의 동창이 모였습니다. 여고 시절 이야기로 한바탕 웃음꽃을 피우고 나니 어느덧 해가 기울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명희 씨와 수진 씨 단 둘뿐이었습니다. 수진아, 넌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너도 건강해 보여서 참 좋다 얘. 그런데 명희야, 솔직히 말해봐. 요새 남편 때문에 무슨 걱정 있지? 어머, 건우 씨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야? 건강해. 그런데 명희 씨는 뜸을 들이다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돈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신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 말을 듣던 수진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명희야, 그거 아니. 12년 전에 내가 딱 그랬어. 12년 전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거든. 정말 다행히 증세가 가벼워서 후유증 없이 퇴원하긴 했지만 남편이 입원해 있던 그 3주 동안 나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어. 남편 통장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온 집안을 미친 사람처럼 다 뒤졌어. 통장, 보험증권, 인감도장, 연금 서류. 그 모든 게 남편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야. 당장 병원비 결제할 돈을 못 찾아서
내 비상금께서 메꿨다니까. 수진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태어나던 날 내가 남편 침대 앞에 서서 딱 한마디 했어. 당신이 나보다 하루라도 먼저 가면 나 혼자서 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한 달에 딱 한 번 가계부의 날을 만들었어. 그렇게 시작한 게 정신 차려보니 벌써 12년이 지났네. 처음엔 우리 남편도 엄청 싫어했지. 내가 번 돈 내가 관리하는데 왜 간섭하냐고. 근데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 이건 당신 돈에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그렇게 12년을 해보니까 딱 5가지를 깨닫게 되더라. 저축이 쌓이는 부부와 돈이 주력주력 새는 부부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이야. 수진아, 그거 나도 좀 알려줘. 얘기가 길어질 텐데 괜찮겠어? 그럼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쓰던 비밀노트 가져올게. 일주일 뒤 명희 씨는 다시 역 앞 다방을 찾았습니다. 창가 쪽 그 자리에 수진 씨가 먼저 와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대학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줄 차이는 이거야. 한 달에 딱 한 번 부부가 마주 앉아 돈 이야기를 하는 것. 돈 이야기를 부부가 같이 한다고? 우리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아침 9시부터 딱 30분 동안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딱 3가지야. 지난달에 우리가 얼마를 썼는지, 이번 달에는 돈 나갈 일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3달 안에 큼직하게 돈 들어갈 때가 있는지. 석 달치 자동차세, 재산세, 경조사비 같은 큰 지출은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 부부가 가계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집일수록 노후 자금이 단단하게 남는다는 거. 재테크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야. 명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기겁을 할 걸. 질색할 게 뻔해. 처음엔 당연히 싫어하지. 남자들은 평생 자기가 쥐고 있던 통제권을 아내가 의심한다고 느끼기 쉽거든. 그러니까 취조하듯 가계부를 들이미면 안 돼. 그냥 슬쩍 물어보는 거야. 여보, 이번 달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더라? 다음 달 동창회 가면 회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 이렇게 일상 대화처럼. 명희야, 돈 이야기는 결국 사랑 이야기야. 우리 남편이 자기 용돈이 얼마 남았는지 내 앞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어.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 네가 모르는 돈은 나한테도 없어. 라고. 부부 사이에 돈이 투명해지면 서로에 대한 신뢰의 뿌리가 엄청나게 깊어져. 그러니까 3가지만 기억해. 한 달에 한 번 30분만 차 마시면서 시작할 것. 가계부 검사하지 말고 3가지 질문으로 대화를 열 것. 그리고 절대 남편을 탓하거나 다그치지 말 것. 부부가 돈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은 가계의 튼튼한 방파제가 됩니다. 돈 이야기는 곧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종업원이 따뜻한 커피를 리필해주고 갔습니다. 수진 씨는 노트의 다음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말이야. 큰 돈을 쓸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상의한다는 거야. 큰 돈이라. 기준이 얼만데? 우리 집은 50만 원 룰이 있어. 50만 원? 50만 원이 넘어가는 물건을 살 때는 무조건 하룻밤을 재우고 다음날 아침에 둘이서 얘기해. 가전제품, 자동차, 집수리, 여행, 비싼 옷, 낚시 장비 같은 취미용품, 싹 다 포함해서. 근데 꼭 당장 사고 싶어서 미칠 때가 있잖아. 바로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야. 충동적으로 질렀을 때 나중에 후회하는 법이거든. 우리 남편 예전에 나한테 말도 없이 차를 덜컥 바꾼 적이 있어. 세상에, 얼마짜리를. 중고차 타다가 새 차로 뽑았는데 2,800만 원짜리였어. 그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게 50만 원 룰이야. 반대로 나도 사고 친 적 있어. 남편 몰래 주방 리모델링 계약하고 선금으로 500만 원을 덜컥 입금해버렸거든.
남편한테 진짜 불호령이 떨어졌지. 어머, 너도 그랬구나. 명희야, 이건 부부 중에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배우자 몰래 내리는 독단적인 결정이 피 같은 저축을 누겨버린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독단은 부부 사이의 믿음도 갉아먹지. 아, 이거 남편한테 말하면 못 사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억지로라도 상의를 해야 하는 타이밍인 거야. 그러니까 3가지만 기억해. 부부만의 금액룰을 정할 것.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상관없어. 그리고 반드시 하룻밤을 재울 것. 그날 밤엔 절대 결제하면 안 돼. 다음날 아침에 상의할 것.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돈을 지키는 거지. 50만 원이 넘는 지출은 하룻밤을 재운다. 그 하룻밤의 여유가 부부의 노후를 지킵니다. 50만 원 룰이 가정을 지킨다. 이것이 2번째 차이입니다. 며칠 뒤 명희 씨는 수진 씨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니까 우리 집에서 편하게 얘기하자. 수진 씨의 배려였죠. 아늑한 거실의 좌식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지난번과는 다른 새로운 대학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줄 3번째 차이가 사실 제일 중요해. 부부가 서로의 모든 자산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야. 모든 자산이라고 하면 은행 통장, 증권계좌, 생명보험, 국민연금, 부동산,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위치, 중요한 서류가 있는 서랍장 위치까지 전부 다. 명희야, 만약 당장 내일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다면 남편 통장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 못해. 주식계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생명보험, 증권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 네가 12년 전에 겪었다는 거랑 지금 내 꼴이 똑같아. 나는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까? 수진 씨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 노트에 전부 적혀 있어. 거래하는 은행 3곳, 증권 계좌, 가입된 보험, 연금 수령액, 부동산 권리증 위치까지 싹 다 리스트로 만들었지. 남편 자산은 남편이 직접 적고 내 자산은 내가 직접 적어.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씩 서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3주 동안 통장을 못 찾아서 발을 동동 굴렀던 그 무력감과 절망감. 난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거든. 명희야, 죽은 사람의 통장이 가족도 모르게 은행에서 쿨쿨 잠자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게 네 남편 통장일 수도 있고 훗날 네 통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우린 42년이나 같이 살았으면서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을까? 자책하지 마. 옛날 부부들은 원래 다 그렇게 살았어.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고 아내는 안에서 살림하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 60대 부부라면 서로의 자산을 투명하게 쥐고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라고. 여보, 당신 통장 어디 있어? 이 질문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와야 해. 그러니까 3가지만 기억해. 빈 노트를 하나 준비할 것. 은행, 주식, 보험, 연금. 도장 위치를 개조식으로 쭉 적을 것. 남편 몫은 남편에게 적어달라고 부탁하고 내 몫은 내가 적을 것. 절대 강요해선 안 돼. 그리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기념일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할 것. 오늘 밤 남편에게 꼭 말을 꺼내보리라. 명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아까는 무거워진 공기를 환기하듯 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좀 새로 우려올게. 2 사람은 바닥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4번째 차이는 이거야. 절대로 아끼지 않은 영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두는 것. 아끼지 않은 영역, 저축하려면 다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덮어놓고 허리띠만 졸라매는 저축은 절대 오래 못 가. 숨막혀서 터져버리거든. 어머, 나 요새 딱 그래.
맨날 싼 마트만 골라다니고 외식도 안 하고 내 옷 한 벌 안 사고 버티다가 월말쯤 되면 나도 모르게 홧김에 확 질러버려. 며칠 전에도 백화점 갔다가 7만 원짜리 블라우스를 충동적으로 사버렸잖아. 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억눌린 인내심이 터져나오는 부작용이야. 너무 참기만 하면 어느 날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집은 절대로 돈을 아끼지 않을 영역 3가지를 정해놨어. 첫째, 1년에 한 번 부부가 같이 가는 온천 여행. 예산은 150만 원까지. 둘째, 한 달에 한 번 둘이서 먹는 근사한 외식. 이건 5만 원까지. 셋째, 손주들 입학이랑 졸업 축하금. 이 3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에서 안 깎아. 이 숨통이 트여 있으니까 평소에 마트 가서 식비 아끼는 게 억울하지 않은 거야. 명확한 목적이 있으니까 참는 게 고통스럽지 않은 거지. 돈 쓰는데도 강약 조절이 필요하구나. 맞아. 참기 위한 인내가 아니라 온전히 즐기기 위한 조율인 거지. 게다가 이걸 부부가 같이 정한다는 게 핵심이야. 우리 남편 낚시 환장이잖아. 그것도 1년 예산을 딱 정해주고 그 안에서는 마음껏 쓰라고 해. 당신의 취미 생활을 내가 응원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부가 진짜 강한 부부야. 예전에는 남편 입에서 내 용돈 내가 쓰는데 라는 뾰족한 말이 나오게 만들었잖아. 그걸 당신의 행복 예산이라는 말로 바꿔주기만 해도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당신의 행복 예산. 참 따뜻한 말이네. 그러니까 3가지만 기억해. 절대 아끼지 않을 영역 3가지를 부부가 함께 정할 것. 여행이든 외식이든 취미든 다 좋아. 그 3가지 외의 지출은 흔들림 없이 통제할 것. 그래야 의지력이 고갈되지 않아. 그리고 남편의 취미 생활도 반드시 예산으로 잡아줄 것. 당신 용돈이라는 말 대신 당신의 행복 예산이라고 불러줄 것. 오랜 억눌림은 반드시 반동을 부릅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저축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4번째 차이입니다. 어느덧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며 거실 안으로 부드러운 저녁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마지막 5번째 차이는 손주에게 쓰는 돈의 한도를 정하는 거야. 손주, 우리 예쁜 강아지들. 60대 부부의 노후 자금이 가장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구멍이 바로 손주들 용돈이야. 아휴, 우리 집도 그래. 애들이 놀러 오면 예뻐 죽겠어서 나도 모르게 5만 원, 10만 원씩 쥐어서 보내게 돼. 그렇게 올 때마다 10만 원씩. 한 달에 2번 오면 1년에 240만 원이야. 거기다 생일, 어린이날, 명절, 크리스마스까지 다 챙기면 손주 한 명당 성인이 될 때까지 수천만 원이 깨진다는 통계도 있어. 수진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명희야, 그렇게 돈을 퍼주는 건 손주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야. 돈을 주면 줄수록 우리 손주들 머릿속에 할머니는 그저 돈 나오는 지갑으로 각인되어 버려. 돈이 사랑을 대신할 순 없어. 그래서 우리는 손주 한 명당 1년에 딱 50만 원만 쓰기로 원칙을 정했어. 생일, 입학, 졸업, 세뱃돈을 전부 이 50만 원 안에서 쪼개서 주는 거야. 우리 집은 손주가 셋이니까 1년에 150만 원이 한도지. 그 외에는 정성 들여 쓴 편지나 그림책을 읽어주는 걸로 사랑을 표현해. 이게 며느리들 눈치 안 보는 비결이기도 해. 며느리들 눈치, 고부갈등이나 동서지간의 시기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 형님네 애들한테는 얼마 줬다더라? 하면서 서로 비교하게 되거든. 부부가 예산을 정해놓고 모든 손주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 이게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해. 손주 1인당 1년 예산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것.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어. 무슨 기념일이든 무조건 그 예산 안에서 해결할 것. 그리고 모든 손주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고 돈 이외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할 방법을 찾을 것. 편지,
나도 예쁜 편지지에 편지를 좀 써봐야겠다. 우리 똥강아지들 좋아하겠지. 그럼 돈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을 거야. 돈은 결코 사랑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12년 동안 가계부의 날을 지켜온 수진 씨가 전해준 노후 자금을 지키는 60대 부부의 마지막 5번째 차이입니다. 수진 씨의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희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의 통장이 어디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수진 씨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늘 그렇듯 차려낸 저녁 식사. 남편 건우 씨와의 대화는 여전히 오늘 날씨가 어떻고 앞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 식의 건조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식기를 다 치우고 난 뒤 명희 씨는 마침내 크게 심호흡을 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각 잡고. 나 오늘 수진이 만나고 왔어요. 아, 그 동창 녀석? 네, 수진이 남편 말이에요. 12년 전에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수진이가 당신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3주 동안이나 병원비도 못 내고 쩔쩔맸대요. 그래. 명희 씨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에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 월급 통장이 어디 있는지, 도장은 어디 있는지, 보험이랑 연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당신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니까. 당신도 내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보, 우리 이제 68, 70이에요. 슬슬 우리 두 사람 다 서로에 대해 알아둬야 할 나이잖아요.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지. 나도 네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눈앞이 캄캄하겠지.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분 뒤 남편의 손에는 초록색 통장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통장은 이 3개다. 서재 책상 2번째 서랍에 뒀어. 주식은 A증권에 있고 담당 직원 명함도 그 서랍 안에 같이 넣어놨다. 생명보험 증권은 안방 장롱미 서랍에 있고. 여보, 나도 사실 네가 모아둔 통장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른다. 내 것도 당장 가져와서 보여줄게요. 두 사람은 식탁 위에 서로의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보험증권을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명희 씨가 새로 사온 노트를 꺼내어 첫 장에 정성스레 글씨를 썼습니다. 부부 자산 리스트. 2024년 5월. 42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얘기 해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네. 남편이 통장을 매만지며 툭 속마음을 던졌습니다. 네가 생활비 쪼개가며 알뜰하게 산 거 나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다. 낚시 친구 녀석들이 너희 집사람 참 대단하다고 할 때마다 겉으로는 허세 부려도 속으로는 늘 고개 숙여 고마워하고 있었어. 그런 말은 42년 만에 처음 들어보네. 남자가 쑥스러워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야, 다음 달에 온천이나 갈까? 너랑 둘이? 응, 가요, 온천. 42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아온 부부가 처음으로 서로의 통장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던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명희 씨네 집에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아침 9시 부부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번 달의 지출 계획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은 어때? 이제는 남편이 먼저 다정하게 물어옵니다. 월말 카드 청구서는 3개월 전 58,000원 58만 원에서 이번 달 32,000원 32만 원으로 무려 26,000원 26만 원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부부는 다음 달 온천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 씨는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뭘 명희, 네가 스스로 용기 내서 바꾼 건데. 나 말이야, 42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게 정답이야. 자, 부부의 노후 자금을 결정짓는 5가지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한 달에 한 번 함께 돈 이야기를 한다. 돈 이야기는 곧 사랑 이야기입니다. 둘째, 큰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상의한다. 50만 원 누리 부부의 재산을 지킵니다. 셋째, 부부가 서로의 모든 자산을 파악하고 있다. 남편 통장을 찾아 헤매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절대로 아끼지 않을 행복의 영역을 정한다. 무작정 참는 저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섯째, 손주에게 쓰는 돈의 한도를 정한다. 돈은 사랑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5가지의 작은 차이가 부부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천천히 바꿔나갑니다. 노후에 저축이 넉넉한 부부와 늘 돈에 쪼들리는 부부의 차이는 남편의 수입이 얼마냐 혹은 얼마나 짠돌이처럼 아끼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마주 앉아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느냐. 오직 그 한 끗 차이였던 겁니다. 42년 동안 돈 이야기를 피하고 살았던 건 명희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부부들은 다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되실 겁니다. 부부의 돈 이야기는 결국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요. 오늘 들려드린 5가지 차이 중에서 이건 정말 우리 부부 얘기네 하고 가장 깊이 공감하셨던 항목은 몇 번째인가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꼭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부부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60대 이후의 삶을 돈과 마음 2가지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고 가볍게 만들어드릴 지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부부의 돈 이야기가 어제보다 아주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혁이었습니다. 싸니까 일단 사두자. 여러분은 이번 주에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계란이 1,000원 싸게 나왔길래 카트에 담고 돼지고기 대용량팩이 가성비가 좋아 보여서 집어듭니다. 1+1 행사 상품을 보면 안 사면 손해인 것 같아 오늘 또 마트로 향하죠. 집 앞에 날아온 초저가 할인마트의 전단지를 꼼꼼히 살피며 동그라미를 칠 때면 왠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알뜰한 소비자가 된 것 같은 묘한 쾌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걸음을 멈추고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 초저가 마트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정말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기 70세의 명숙 어르신이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은 110만 원. 일주일에 3번 자전거를 타고 옆 동네에 있는 초저가 식자재 마트에 가는 것이 그녀의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여기는 다른데 반값이야. 내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데. 이게 명숙 어르신의 입버릇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월말만 되면 지갑 속은 늘 텅텅 비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어머, 내가 이번 달에 대체 뭘 샀다고 돈이 하나도 없지. 매일 영수증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네에 사는 오랜 친구 정희 어르신이 지나가듯 엄청난 비밀을 툭 던집니다. 명수가, 나 3년 전에 그 할인마트에 발길 끊었잖아. 그랬더니 1년에 240만 원이 저절로 통장에 쌓이더라니까. 1년에 240만 원 마트를 안 갔는데 돈이 모였다고. 그게 말이 돼? 초저가 마트는 말이야,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이 아니야. 우리 지갑을 열게끔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심리 실험실이지. 거긴 사게 만드는 곳이라고. 이 이야기는 가성비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초저가 마트를 맹신했던 70대 여성이 자본주의가 파놓은 5가지 함정을 깨닫고 탈출하는 치열한 생존기입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몇 개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명숙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일찍 신문에 끼워져 온 마트 전단지를 파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붉은색으로 크게 적힌 특가 상품을 찾습니다. 아이고, 오늘 계란이 1,000원이나 싸네. 무조건 가야지. 자전거에 올라타 2km나 떨어진 마트를 향해 페달을 밟습니다. 일주일에 3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결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매장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가장 크고 깊은 카트를 하나 뽑아드는 것이 당연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매장 가장자리를 따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죠. 채소 코너에서는 1kg짜리 냉동 브로콜리를 집어듭니다. 이건 식당에서 쓰는 대용량이라 그램당 따지면 훨씬 싸. 벌써 돈 벌었네. 정육 코너에서는 500g짜리 큼지막한 돼지고기 팩을 고릅니다. 자잘하게 2번 사는 것보다 한 번에 큰 거 사는 게 무조건 남는 장사지. 반찬 코너를 지날 때쯤 시식 코너의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이쑤시개를 건넵니다. 어머, 고마워요. 맛이 참 좋네. 그럼 미안하니까 한 팩만 줘봐요. 계산대로 향하는 길목. 매대 끝에 쌓인 과자 상자에는 2번째 구매 시 반값이라는 화려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만 사면 바보지. 2개 집어가는 게 절대적으로 이득이야. 카트 빈 공간에 과자 2상자를 찌르러 넣습니다. 마트 자체 브랜드 코너에서는 유명 제조사 상품과 포장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짓습니다. 포장만 다르지 맛은 똑같을 텐데 가격은 30%나 싸잖아. 당연히 이걸 사야지.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커다란 카트는 산더미처럼 꽉 차 있습니다. 계산대에 서면 결제 금액은 어김없이 4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오늘도 정말 야무지게 잘 샀다. 역시 우리 동네 마트가 최고야. 자전거 바구니와 핸들에 비닐봉지를 주렁주렁 매달고 의기양양하게 집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속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고 지난주에 샀던 대용량 냉동 채소는 냉동실 제일 깊은 곳에서 허연 성에를 뒤집어 쓴 채 화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숙 어르신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냉동인데 언제든 먹겠지 뭐. 엄청 싸게 샀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다시 월말. 텅 빈 지갑을 열어본 명숙 어르신은 또다시 한숨을 내쉽니다. 이번 달도 식비로 이렇게나 나갔다고 나는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돈이 하나도 안 남지? 그 진짜 이유를 명숙 어르신은 이때까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숙 어르신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반가운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2살 위인 72세의 오랜 친구 정희 어르신이었습니다. 정희 언니 진짜 오랜만이네. 요새 통 안 보이더라. 명숙이 너도 얼굴 좋아 보이네. 나도 이것저것 하느라 바빴어. 참, 너 요새도 그 동네 초저가 마트 다녀? 예전엔 일주일에 4번씩 출근 도장 찍었잖아. 어휴, 말도 마. 나 거기 발 끊은 지 벌써 3년이나 됐어. 뭐 거기를 끊었다고 거기가 물건값이 얼마나 싼데 거기를 안 가. 그게 말이야 명수가. 내가 거기를 안 가기 시작하니까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1년에 240만 원이 통장에 그냥 고스란히 남는 거 있지. 240만 원 마트를 끊었는데 돈이 생겼다고. 그래, 한 달에 20만 원씩 꼬박꼬박. 내 국민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이잖아. 너보다 적게 받는데도 지금은 매달 저축을 하고 있다니까. 잠깐만 언니,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제일 싼 마트를 안 가는데 어떻게 돈이 모여? 앞뒤가 안 맞잖아. 정희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명숙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나도 다 알아. 3년 전에 나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 근데 명숙아, 너 그 마트의 진짜 정체를 알아. 나 젊었을 때부터 대형 유통 매장에서 25년을 일했잖아. 매장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바닥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명숙 어르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초저가 마트는 물건을 싸게 주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고객의 심리를 조종해서 지갑을 탈탈 털어가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야. 고객이 와, 나 오늘 진짜 싸게 잘 샀다
라고 착각하며 기분 좋아하는 그 순간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묘하게 돈을 더 쓰게 만들지. 나도 평생 그 바닥에서 일했지만 정작 내 지갑이 털리는 줄은 몰랐어. 그러다 3년 전 어느 날 영수증을 찬찬히 뜯어보다가 그제야 뒤통수를 맞은 걸 깨달았지. 그리고 그들이 파놓은 5가지 함정에서 하나씩 빠져나왔어. 5가지 함정.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명숙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길게 뽑혀 나온 영수증. 터질 듯 꽉 찬 냉장고 매달마리마다. 느꼈던 그 기분 나쁜 찜찜함이 등골을 타고 쫙 퍼졌습니다. 언니, 나 그 5가지 함정이 뭔지 지금 당장 좀 알려줘. 이 짧은 대화가 명숙 어르신의 남은 인생,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희 어르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앞에 둔 채 진짜 돈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함정부터 파헤쳐볼까? 명수가, 너 마트 가면 시식코너 그냥 지나칠 수 있어. 아유, 그걸 어떻게 그냥 지나쳐. 냄새도 고소하고 아주머니가 눈 마주치면서 먹고 가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치? 그럼 고기 한 점 집어먹고 나면 어떡해. 솔직히 말하면 결국 카트에 한 팩 남게 돼. 공짜로 얻어먹었는데 입 싹 닫고 돌아서면 사람돌이가 아니잖아. 미안해서라도 사게 되지. 정희 어르신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게 첫 번째 함정이야. 시식 코너는 맛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야. 너한테 부채의식을 심어주는 심리적 장치라고. 투자나 경제학에서는 이걸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불러. 사람은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그걸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동물이야. 마트는 이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 비싼 인건비 들여가며 시식 직원을 두는 이유. 고기 한 점 먹은 사람 10명 중 몇 명이 지갑을 여는지 이미 데이터로 다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지. 그럼 내가 그동안 상술에 완벽하게 놀아왔다는 거야? 영숙이, 네가 유독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이라 더 쉽게 걸려든 거야. 미안함을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아이고 샀어야 하나 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을 기어이 담아버리거든. 정희 어르신은 거실 탁자에 놓인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워런 버핏처럼 숫자로 냉정하게 현실을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자. 너 일주일에 3번 마트 가지. 시식 코너에서 미안해서 집어드는 물건값. 대충 한 개에 4,000원이라고 쳐보자. 일주일에 3번. 한 달 사주면 12번이야. 4,000원짜리를 12번 사면 한 달에 48,000원. 이걸 1년으로 곱하면 얼만 줄 알아? 자그마치 57만 원이 넘어. 대략 1년에 50만 원이라고 치자. 시식 아주머니가 친절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매년 50만 원이라는 생돈을 마트에 헌납하고 있었던 거야. 네 착한 심성을 그들이 돈으로 환산해서 가져간 거라고. 차를 한 모금 들이킨 명숙 어르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난 대체 어떻게 해야 해? 해결책은 아주 단순해. 애초에 시식 코너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눈도 마주치지 말고 냄새도 맡지 마. 가까이 가지 않으면 미안한 마음이 생길 일도 없어. 이게 네 피 같은 50만 원을 되찾는 첫 번째 원칙이야. 연간 50만 원. 그것은 명숙 어르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온천 여행을 2번이나 다녀오고도 남을 거금이었습니다.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갈게. 명숙아, 너 1+1이나 두 번째 구매 시 반값 이런 스티커 붙은 거 엄청 좋아하지? 당연하지. 하나 사는 것보다 2개 사는 게 무조건 남는 거잖아. 그건 산수가 아니라 상식이야. 그래, 다들 그렇게 믿어.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그렇게 반값이라고 신나서 집어온 두 번째 물건.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다 먹어? 명숙 어르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냉장고 구석에서 유통기한 2달 지난 두부팩을 발견해서 그냥 통째로 버렸네. 그거야 명수가 딱 하나만 필요했는데 싸다는 이유로 2개를 사서 결국 하나는 쓰레기통에 처박지. 이게 진짜 이득을 본 걸까 반값에 샀다고 좋아했지만
결국 쓰레기 봉투값까지 쳐서 돈을 길바닥에 버린 거랑 똑같아. 정희 어르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잘 들어. 마트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야. 나는 오늘 엄청 싸게 잘 샀어 라는 소비자들의 승리감을 파는 거지. 계산대를 통과하는 순간 고객은 카타르시스를 느껴. 내가 마트를 이겼어. 난 현명해. 하면서. 하지만 그 물건이 집 냉장고에서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마트는 알 바 아냐. 이미 결제는 끝났으니까. 세계 묶음 기획 상품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쑤셔 넣고 잊어버리지. 이것도 계산해 볼까? 반값 할인이나 묶음 상품을 일주일에 2번 샀다고 치고 그중 절반을 버린다면 한 번에 대략 5,000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야. 일주일에 2번, 한 달 8번이면 4만 원, 1년이면 48만 원, 거의 50만 원 돈이야. 넌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반값이라는 글자에 뇌가 마비돼서 50만 원을 허공에 날린 거라고. 영숙 어르신의 머릿속에 어제 카트에 던져 넣었던 1+1 콩나물과 두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쯤 캄캄한 냉장고 구석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을 녀석들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냉장고부터 싹 다 엎어봐야겠어. 그래, 꼭 해봐. 네가 버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두 눈으로 확인하면 기절할지도 몰라. 자, 3번째 함정. 마트 자체 브랜드. 이른바 PB 상품이야. 아, 그 마트 이름 달고 나오는 거 그건 진짜 싸잖아. 메이커 상품이랑 맛도 똑같은데. 영수가, 너 그거 살 때 뒷면에 적힌 용량 확인해 본 적 있어? 용량 그런 걸 누가 봐. 그냥 앞면에 적힌 가격이 싼 게 장땡이지. 거기가 바로 지옥으로 가는 문이야. 마트 자체 상품 중에는 교묘하게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내용물을 10%에서 20% 정도 덜어낸 것들이 수두룩해. 요즘 경제 뉴스에서 말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 대기업 과자가 400g이면 마트 브랜드는 350g만 넣는 식이야. 근데 봉지 크기에 질소를 빵빵하게 채워 넣어서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지. 그걸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고. 당연하지.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계산된 거야. 그걸 1g당 단가로 쪼개서 계산해보면 대기업 제품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어. 오직 싸게 보이는 숫자의 마술을 부린 거지. 명숙 어르신은 어제 산 물건들을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싸다고 샀던 두루마리 휴지는 유독 금방 심지가 보였고 주방 세제도 몇 번 안 짠 것 같은데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내가 마트를 더 자주 갔던 거구나. 양이 적으니까 금방 닳고 떨어지면 또 사러 가고. 맞아. 특히 무서운 게 PB 과자나 간식이야. 양이 찔끔 들어있으니까 한 봉지로는 성에 안 차. 무의식적으로 2봉지를 뜯게 되지. 결국 싼 걸 샀다는 핑계로 먹는 양만 늘어나고 식비는 야금야금 더 나오는 거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꼼수 때문에 한 달에 줄줄 새는 돈이 최소 3만 원이야. 1년이면 36만 원이라고. 넌 제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마트가 쳐놓은 가장 완벽한 그물에 걸려든 호갱이었던 거야. 명숙 어르신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4번째 함정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대용량 식당용 식자재. 1kg 냉동파 500g짜리 고기팩. 나 진짜 그거 살 때마다 돈 번다고 생각했는데 그램당 단가만 보면 당연히 싸지. 근데 냉정하게 묻자. 그 대용량 사서 한 번도 안 버리고 끝까지 다 먹은 적 있어? 솔직히 말하면 절반은 먹고 절반은 냉동실에서 얼음 덩어리가 돼서 나중에 찌개 끓일 때 대충 넣거나 버리지. 그게 팩트야. 1인 가구나 노부부 둘이 사는 집에 대용량 식자재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야. 다 먹지도 못하고 냉동 상당해서 결국 30% 이상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해. 그램당 단가가 아무리 싸도 버리는 양을 돈으로 환산해서 빼버리면 결국 제값 다 주고 작은 거 사는 거랑 똑같아. 아니, 쓰레기 봉투값 생각하면 오히려 더 비싸게 치는 거야. 정희 어르신은 수첩에 다시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식당용 1kg이 5,000원이라고 치자.
그중 300g을 버렸으면 넌 700g을 5,000원에 산 셈이지. 근데 동네 슈퍼에서 파는 400g짜리 정상 제품이 3,000원이야. 비율로 따지면 대용량이 전혀 싼 게 아니야. 싼 맛에 샀다는 심리적 위안만 남을 뿐 경제적으로는 완벽한 마이너스지. 마트도 이걸 다 알아. 대용량은 저렴함이라는 공식에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지갑을 연다는 걸. 다 쓰지도 못할 걸 알면서도 왕창 팔아넘기는 거지. 이것도 1년치 버리는 식재료 값으로 환산하면 대략 50만 원 가까이 돼. 나 이제 대용량 쳐다보지도 않을래. 그래, 장을 볼 때는 오직 오늘 내일 내 입에 들어갈 만큼만 사는 게 철칙이야. 그것만 지켜도 당장 냉장고가 숨을 쉴걸. 명숙 어르신의 머릿속에 냉동실 안의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검은 비닐봉지들. 저게 다 돈이었고 내 피 같은 연금이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함정이야. 심호흡해. 이게 5가지 중에 네 돈을 제일 많이 훔쳐간 진짜 도둑이니까. 뭔데? 빨리 말해줘. 명수가, 너 마트 자동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야? 그야 카트부터 쫙 빼서 끌고 들어가지. 장 보러 왔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함이 바로 지옥불의 시작이야. 손에 거대한 카트를 쥐는 순간 인간의 뇌는 아주 기묘하게 작동해. 이 텅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거든. 이건 행동경제학에서도 수없이 증명된 사실이야. 카트 크기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을 담아 카트 하나 끌었을 뿐인데. 그리고 하나 더. 너 마트 안에서 어떻게 걸어 다녀? 어떻게 걷긴. 입구 들어가서 채소 코너 보고 수산물 보고 고기 보고 우유랑 반찬 코너 돌아서 계산대로 나오지. 그게 바로 유통업계 최고의 마법, 동선 설계야. 마트 안의 길은 철저하게 일방통행으로 짜여 있어. 네가 두부 한 모만 사러 왔더라도 매장 끝에 있는 두부 코너까지 가려면 온갖 유혹적인 물건들이 진열된 길을 뱀처럼 굽이굽이 지나가야 해. 처음엔 두부만 살 생각이었는데 계산대에 설 때쯤엔 카트 안에 할인하는 참치캔 행사하는 세제, 심지어 계산대 앞에 놓인 껌까지 담겨 있지. 어머, 나 어제 진짜 딱 그랬어. 이걸 유통업계 전문 용어로 비계획 구매라고 해. 충동구매지. 유통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어. 대형마트에 온 고객이 카트에 담은 물건 중 무려 77%가 원래 살 계획이 전혀 없었던 물건이래. 77%. 10개 중에 7개, 8개가 다 충동구매라고. 맞아. 다 어싸네 온 김에 사자 하고 담은 것들이지. 이 비계획 구매가 네 지갑을 털어가는 가장 큰 주범이야. 한 달에 이걸로 새는 돈만 최소 6만 원. 1년이면 72만 원이야. 명숙 어르신은 넋이 나간 듯 허공을 음시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난 내가 진짜 똑똑하게 돈을 아끼고 있다고 굳게 믿었어. 근데 사실은 그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털리고 있었던 거네. 오늘 점심에 먹으려고 샀던 두부 2팩, 계산대에서 샀던 사탕 시식 코너에서 미안해서 집어온 만두, 썩어가는 냉동 대파. 다 마트가 내 머리 꼭대기에서 조종한 거였어. 영희 어르신은 명숙 어르신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명숙아, 네가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야. 수만 명의 데이터와 최고의 엘리트들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낸 심리적 덫이야.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어. 중요한 건 네가 오늘 그 매트릭스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거야.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날이거든. 명숙 어르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작지만 단단한 결의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 5가지 함정의 공통점이 뭔지 이제 알겠어. 전부 다 싸니까라는 그 달콤한 착각에서 시작된 거네. 정확해. 초저가 마트는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이 아니야. 네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곳이지. 하지만 명수가 오늘부터 바꾸면 돼. 넌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명숙 어르신은 식탁에 앉아 먼지 쌓인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 글씨를 썼습니다. 내일부터 마트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그것은 평생 돈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벗어나 돈을 지배하기 위한 길고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명숙 어르신은 집을 나서기 전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메모장에 딱 필요한 것만 적고 그 외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살 것 계란 반판, 찌개용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끝.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시식 코너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해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겠어요. 속으로 작게 사과하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2주일 후,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구매 시 반값, 스티커가 붙은 과자 상자를 보고도 콧방귀를 뀌었죠. 하나만 사면 충분해. 2개 사서 하나 버리면 그게 진짜 바보지. 당당하게 하나만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받아든 순간 명숙 어르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 결제 금액이 평소에 딱 절반이네. 양손에 든 비닐봉지는 가벼웠지만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꽉 찬 듯한 든든함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 후, 명숙 어르신은 마트 자체 브랜드 PB 과자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양이 적어서 감질나게 2봉지 까먹느니 그냥 제대로 된 대기업 브랜드 과자 한 봉지를 맛있게 먹고 끝내자. 놀랍게도 헛배를 채우는 군것질 양이 확 줄었습니다. 질 좋은 상품 하나로 얻는 만족감이 컸기 때문이죠. 냉장고 안도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화석이 되어가던 정체불명의 비닐봉지들을 과감하게 다 버렸습니다. 텅 빈 냉장고 칸을 볼 때마다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명숙 어르신은 정확히 3일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만 샀습니다. 2달 후, 명숙 어르신은 마트 입구에서 아주 엄청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습관처럼 손이 가던 거대한 카트를 단호하게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은 살 게 딱 3개뿐인데 뭐하러 저 큰 걸 끌어. 내 손으로 들고 가면 되지. 그리고 뱀처럼 굽이진 일방통인 동선을 과감하게 가로질러 채소 코너로 직행했습니다. 필요한 물건 3개만 가슴에 품고 바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마트에 머문 시간은 단 4분. 결제 금액은 10,000원짜리 한 장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내 돈 지키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3개월 후, 명숙 어르신이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볼펜 끝으로 짚어내려가는 숫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3개월 전 식비 60만 원, 이번 달 식비 40만 원, 한 달에 무려 2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240만 원. 정희 어르신이 말했던 바로 그 마법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명숙 어르신은 가계부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싼 물건을 쓸어 담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내가 쥐고 있을 때 온다는 것을요. 그것은 마트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싸니까 사야 해 라는 가난한 습관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명수가, 너 진짜 독하게 잘 해냈네. 장하다. 이게 다 정희 언니 덕분이야. 그날 나한테 뼈 때리는 소리 안 해줬으면 난 평생 마트 호객으로 살다 죽었을 거야. 진짜 고마워.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둥글레 차 위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겉보기엔 명숙 어르신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여전히 110만 원이고 오래된 아파트도 매일 걷는 산책길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낡은 지갑 속 두께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3개월 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정희 어르신과 함께 산책을 하던 명숙 어르신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도 그 초저가 마트 가. 어머, 진짜 다시 호갱으로 돌아간 거야. 아니, 예전처럼 싸니까 라는 핑계로 이성 있고 담는 짓은 절대 안 해. 내 머릿속에 계획된 것만 딱 다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골라서 빠져나오지. 마트놈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이젠 끄떡없어. 그렇지. 마트는 우리의 적이 아니야. 그들이 만든 규칙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내 통제하에 마트를 이용해 먹으면 아주 훌륭한 내 편이 될 수 있지. 그리고 나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싸구려 물건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짜릿함보다 내 의지대로 안 사라고 쿨하게 돌아설 수 있는 선택이 내 인생을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 명숙 어르신의 단단해진 목소리에 정희 어르신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초저가 마트의 5가지 함정 중 여러분은 그동안 몇 번 함정에 가장 많이 빠져 계셨나요? 아차, 내가 1번과 3번 함정의 특급 VIP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셨다면 부끄러워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낭비벽을 끊어내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키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마트에 가실 때 카트를 주는 그 손길이 오늘보다 훨씬 더 가볍고 지혜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